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광건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고조선까지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철기시대 고대 국가다. 시대입니다. 자, 이게 고대 국가라고 이렇게 제가 철기시대라고 분류를 했는데, 삼국시대도 보통 고대 국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 를 부여고구려 동해옥저 사만이 있는 시대를 뭐 부족국가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부족국가는 좀 이렇게 선사시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철기시대 고대국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는데, 이 시대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부여 고구려 동해옥저 사만이 있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어디 위치에 있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 자료로 올려놓은 거고.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도가 우리 한반도 지도죠. 뭐 이 한반도 지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그 한반도 지도 여기에서 이 부여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 두만강 유역 이쪽이 두만강이죠. 두만강. 두만강 유역 위쪽에 이게 부여였다. 부여 땅이었다. 이 부여족 중에 한 명인 주몽, 나중에 동명상황이 되는 주몽이 넘어가서 이 압록강 지역, 이 압록강 지역, 이쪽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압록강 지역에. 압록강 졸본 지역이죠. 졸본 지역. 그리고 부여는 만주 송화강 지역이죠. 이쪽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동해안, 이게 이쪽이 함경도잖아요. 함경도. 전부 다 함경도 이제 동해안 지역이 한 요 정도? 이 정도, 이게 옥저였고, 강원도 북부 동해안 쪽에 이쪽이 동해였다. 동해. 동해 쪽이니까 동해다. 그런 식으로 배치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남, 여기 밑에 쪽. 이쪽이 사만 땅이었다. 사만 땅. 이 사만이 저번에 고조선 할 때 설명했죠. 고조선이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었다. 그 당시에는 고조선 때는 이쪽 한반도 남쪽을 진국이라고 불렀죠. 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진국이 나오면 사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만이 왜 사만이었느냐? 세 개의 지역인 마한, 진안, 변한, 세 개의 한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마한이 보통 이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이 정도, 이쪽을 마한이라고 그러죠. 마한. 그리고 경상도. 물론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넓지는 않았겠죠. 조그만 소국들로 막 분류가 돼 있었겠죠. 소국들로 막 분류가 됐다. 이제 삼국시대 되면서 이제 점점 그 소국들이 더 합쳐지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됐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 땅이었다. 마한 땅이. 나중에 백제가 되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 경상도 이쪽이 이제 신라 땅이었다. 이쪽이 진안입니다. 신라도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경상북도 막 그쪽, 경주, 그쪽에 조그만하게 시작해. 이쪽도 무주공산이었겠죠, 막. 한반도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라가 된다. 그리고 이쪽 경상남도 합천, 고령 쪽, 이쪽이 가야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야가 되는 김해, 창원, 고령, 그런 쪽이죠. 나중에 이게 가야가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기시대 고대국가, 부족국가 시대가 나라들이 있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재로. 국가별 위치는 어느 정도 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역사를 잘 하시는 분, 또 빨리 습득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시냐? 지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지도를 많이 보셔야 돼요. 지도를 봐야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이 지도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게 이미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는 이 지도 보는 거를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세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어디 치면은 많은 그런 시대별 지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훨씬 더 역사 공부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가별 유치를 했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별 정치 체계, 이걸 고조선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부여, 고구려, 동해옥제, 삼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자, 부여가 나오면 뭐라고 써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자로 끝난다고. 이 동물 이름. 뭐, 말마자, 소우자, 뭐, 개구자, 막 이런 식으로 동물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다. 과 왕 아래 왕이 있었죠.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었죠. 왕 아래 이런 관직들이 있어가지고 독립된 행정국의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 사출도가 많이 나옵니다. 사출도가 나오면 부여다. 사출도에 대한 사출도가 뭔지 아실 필요 없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우가, 저가, 사출도가 나오면 부여다. 이렇게 매치만 시키면 돼요. 자, 고구려는 뭐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실무 관리자의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고구려가 이 시대가 지나고 삼국시대가 되면은 고구려는 그 동해옥저를 정복하면서 부여도 망하면서 고구려는 그대로 삼국시대로 넘어가고 이 삼한이 분리가 돼가지고 백제신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 관직명이 하고 삼국시대의 관직명하고 또 이제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문제 내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철기시대 때 고구려하고 삼국시대 고구려하고 그 관직명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헷갈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특히 실무관리자의 사자, 조의, 선인이 많이 나온다. 사자, 조의, 선인 이게 뭐 어떤 관직인지 뭐 몇 급인지 뭐 고위직인지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자, 조의, 선인이 고구려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만 매치시키면 됩니다. 자, 동해옥저 삼한은 왕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냥 군장이 다스렸어요. 왕은 없고 그만큼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까 지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지역 조그만 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 선사 시대 철에 그런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예전에 그 여진족이나 뭐 거란족, 그 기마민족들이 있잖아요. 기마민족, 유목민족들이 부족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부족들끼리 모여 살다가 하니까 이 나라가 잘 안 됐죠. 근데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씩 뭐 청나라 같은 건 누르하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부족을 한때를 묶게 되면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였죠. 가령 뭐 여진족 같은 경우는 금나라가 되고 거란족 같은 경우는 요나라가 만들듯이 하지만 이 유목민족들은 보통 부족들끼리 살았어요. 이 동해옥저 삼한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조그만 지역에 부족들끼리 그래서 군장이 다스린 거죠. 왕은 없었죠. 강력한 왕권이 없었죠. 그래서 그 군장 이름이 동해옥저는 읍군삼노다. 삼한은 신지견지 불의읍차다. 지금은 잘 매치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또 삼한이 읍군삼노였나? 막 그렇게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문제까지 풀게 되면은 자기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이미지화를 시키세요. 매치를 시키세요. 읍군, 삼노, 동해옥자, 신지견제 불의업차, 삼한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특히 이제 삼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삼한이 이게 소도가 많이 나와요. 소도가 이게 신성지역이거든요. 이게 뭐 범죄자가 들어가도 함부로 그 군장도 함부로 이게 잡아들 이 청군, 이 소도를 다스린 제사장이거든요. 청군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뭐 잡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이 소도 땅으로 들어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재정 분리사였어요. 삼한은 굉장히. 이 재정이 뭐예요? 제사장, 정치예요. 정치하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청군이라는 이 제사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부여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사장이 있었겠지만 왕보다는 파워가 없었겠죠. 왕 한마디면 뭐 제사장을 없앨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삼한은
굉장히 제사장이 힘이 셌었다. 그래서 청군이 다스리는 소도 지역이 있었다. 청군이 다스리는 소도 지역이 있었다는 사만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 북쪽보다는 발전이 덜 닿겠죠. 옛날 그런 사회 습성이 많이 있었겠죠. 자, 국가별 정치 체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또 설명드리죠. 그 고조선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체화를 시킬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나중에 이제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가면은 더 복잡한 것들이 더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풍부한 자료들을 시대별, 그 비슷한 것들을 시대별로 묶어가지고 이런 참고 자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국가별 제천 행사가 나옵니다. 국가별 제천 행사. 이거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단골로. 부여, 고구려, 동해, 사만 이렇게 나온다. 옥저 없죠. 옥저. 옥저는 문제가 별로 안 나요. 옥저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민며느리제. 나중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리지만 민며느리제 빼고는 별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천행사는 부여 12월 영고, 고구려 12월 동맹, 그리고 동해 무천, 사만은 5월 10월 두 번 하죠. 계절제라고. 봄가을 두 번은 하죠. 딱 보세요. 이 12월, 10월, 이게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 당시에는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농사가 끝나고 이제 이때가 이제 겨울 때잖아요. 겨울 때. 그러니까 봄을 대비해서 하늘에 제천 행사. 제천이 하늘에 제사 지는 거죠. 봄을 대비 이제 씨앗을 뿌리기 전에 제천 행사를 통해서 다음 해에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 그런 제천 행사를 개최했겠죠. 이 당시만 해도 아직도 그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성행을 했었기 때문에 하늘에 지내는 제산을 많이 지었겠죠. 자, 이거는 거의 단골라 부여 영고. 영고는 부여다. 고구려는 동맹이다. 뭔가 고구려는 굉장히 용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맹이다. 용맹, 동맹 이런 식으로 매치를 고구려 동맹, 동해는 무천이다. 사만은 두 번을 했다. 두 번이 나오면 사만이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보세요. 여기 아까 재정분리사회였죠. 재정분리사회로 제사장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강력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면 더 금방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3화는 두 번 했다. 이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외우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사회제도. 이거 고조선 할 때도 했었죠? 고조선 할 때, 고조선 8조 근법 했을 때 나왔죠? 부여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라 만주족, 부여에서 넘어온 동명성왕, 주몽이 세운 고구려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회제도가 많다. 일책 12법은 뭐,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한다. 그런 식으로. 동해는 책화가 있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동해는 책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한 소나 말 등으로 변한 이 부족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동해는 왕이 없는 군장국의 부족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화가 있었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또 반복됩니다. 그 고조선 할 때 고조선은 8조법, 번금 8조였다. 8조법이 번금 8조법이 나오면 고조선이다. 일책 12법이 나오면 부여 고구려다. 책화가 나오면 동해다.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게 돼요. 옥저 사만은 없습니다. 국가사회제도 같은 게.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국가별 풍속을 보죠. 풍속. 자, 부여하고 고구려가 약간 그 계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도도 풍속도 비슷합니다. 일책 12법도 부여 고구려가 있었고 형사치유소는 부여 고구려 똑같이 있죠. 이 형사치유소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 형이 죽으면 형의 처가 누구예요? 형수잖아요. 형수를 취한다. 응? 하는 혼인제도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때 유목민족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몽골 좀 지방 쪽에 가면은 이런 풍속이 있는데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유목민족들은 이게 그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 타고 다니고. 근데 형이 죽어버려가지고 형수가 혼자 되면 남자가 중요하거든요. 남자가.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톨이가 되고 또 그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의 자식들도 이제 가족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더 많이 취하는 거죠. 그게 형사취소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거다. 부여 고구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서옥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보통 지금은 그 조선 후기나 또 좀 현대나 좀 남자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제 신부가 이제 보통 남자 시댁이라고 하죠. 시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 이때는 고구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약간 모성 중심이었어요. 모계 중심. 신부집 서옥이 별채라는 뜻이에요. 별채. 서옥이 별채라는 뜻이거든요. 이 서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랑 자식이랑 다 같이 다시 남자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 서옥제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옥저는 이것만 나옵니다. 민며느리제. 며느리잖아, 며느리. 며느리.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옥저는. 고구려의 서옥제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고, 민며느리제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다. 이 며느리가 여자를 뜻하기 때문에, 신부 여자가 신랑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서옥제하고 틀린 게 이 서옥제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만 이 민며느리제는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 어린 신부, 그러니까 어린 처자를 신랑 집으로 일단 데려가 같이 살아요. 하다 이제 성장을 하면 신랑 집에서 혼인자금을 주고 정식 혼인을 맺게 하는 게 이게 민며느리제다. 이 두 개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옥저 민며느리제, 고구려 서옥제다. 그걸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담으로 이 서옥제라는 게 조선시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됐어요.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여러분 5만원짜리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심사임당입니다. 자, 심사임당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율곡이이입니다. 유명한 성리학자, 기호학파의 그 시조죠. 기호학파, 충청도 기호학파의 시조인 이 이이가 심사임당의 아들인데, 그 심사임당의 처가, 그러니까 심사임당의 원래 고향이 강원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율곡 이 아버지하고 심사임당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 율곡 이 아버지가 이 강원도에서 삽니다.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그 신사임당 신부 집에서 살죠. 살다가 이를 그쪽 강원도에서 낳습니다. 출산을 하고 이가 커가지고 이제 그 신사임당과 아버지와 이가 한양으로 돌아오죠. 이게 서옥제의 어떤 풍속이 그 전래된 거예요. 조선 초까지도 이게 꽤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걸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고구려 서옥제였다. 옥저가 민며느리제였다. 그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족 공동 무덤이 가끔씩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거 옥저와 관련돼 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가매장이 뭐예요? 그냥 땅 파지 않고 땅 위에다가 사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뭐 흙을 덮거나 뭐 지푸를 덮거나 한 다음에 이게 백골이 될 거 아니에요?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그러면 이게 뼈만 추스려 가지고 그 가족들 공동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 같은 걸 목각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안치를 한다.
이게 가족 공동무덤이다, 옥저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한 번씩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자, 동해도 조계원. 이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족 국가 시대를 부족 그 사회를 벗어나지 않은 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있는 부여 고구려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시족들끼리 많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족들끼리 결혼을 하다가 바깥 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족 외의 사람들하고도 견인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동해였다고만 알고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 말뜻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의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가별 경제에 대해서 보시죠. 국가별 경제도 고구려 동해 3한만 아시면 돼요. 뭐 부여, 그 옥저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 세 나라만 하면 이것만 나옵니다. 자, 고구려는 부경이라는 게 있었다. 부경이라는 창고. 이것도 꽤 문제로 나오죠. 근데 왜 부경이라는 창고가 문제로 나오느냐? 제가 그 OT 자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사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 사건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그 나라, 그 시대, 그 시기에 뭔가 혁신적이었거나 어떤 변란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뭔가 있었거나 좀 특색이 있었거나 그런 거를 문제로 내지 그 저쪽 막 그 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문제로 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저쪽 구석에 있는 문제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렵게 낼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수능 한국사나 한능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부경이라는 창구를 왜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거를 알아야 외우지 않아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구려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 지역. 한반도 북쪽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토지가 척박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만한 땅도 많이 없고. 그리고 부여나 고구려는 약간 기마민족, 유목민족성이 남아있죠. 그 북방민족인 뭐 몽골이나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약간 경제가 약탈 경제예요. 말 타고 가가지고 물건 뺏거나 곡식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는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는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는 뭐 농사 짓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경이라는 창고를 지었구나. 그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부경 나오면 고구려다, 창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동해의 특산품 이것도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제철병사하고 동해의 특산품 이거는 단골로 나옵니다. 동해의 특산품 당공, 과마, 반아피가 있었다. 특산품, 이 시대에 특산품이 나온다면 동해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자, 이걸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매치시키기 좋게 이 당국이라는 짧을 단위잖아요. 한문으로 활궁자. 짧은 활이에요. 짧은 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활을 썼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 쪽, 이쪽, 동북아시아 쪽은 이 짧은 활을 써요. 왜 짧은 활? 말 타고 쏴야 되니까. 긴 화살은 그 거추장스럽죠. 짧은 활은 유명하다고. 그렇죠. 아주 이게 뭐 고려 조선시대까지 당궁이 굉장히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산됐고, 그 중국에서도 이런 활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동이족. 그게 동쪽에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부족이라고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한 거예요. 과마는 뭐냐면은 과일나무잖아요. 아래 하자, 말맞자. 그러니까 과일나무보다 키가 작다는 말이에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과일나무 하늘을 지다닐 수는 이 키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양말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저도 서양말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키가 커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발판을 밟고 올라가고. 근데 이 말이 키가 작지만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징기스칸이 유럽을 휩쓸 때 그때 탔던 말들이 과하마들이에요. 이 조랑말보다는 좀 크고 그런 만큼 굉장히 강한 말이었다. 힘센 말이었다. 그리고 뭐 반어피 이게 동해가 그 강원도 북부 동해안 쪽에 있었다면 바다표범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이제 가죽들도 특산품으로 유명했다.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동해 하면은 당군, 과마, 반어피 특산품이다. 당군, 과마, 반어피를 맞추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당궁이 짧은 알이다, 과마가 뭐 키작으면 반어피가 바다포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당궁, 과마, 반어피 같은 특산품이 나오는 나라는 어디냐? 동해죠. 이렇게 매치를 시키라는 거죠. 사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했죠.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는 그 경상남도 합천, 뭐 김해, 고령 그쪽이 변한 지역이었잖아요. 그쪽이 굉장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낭랑하고 외 일본 등지에 수출을 많이 했다. 그 고조선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만 철이 많이 생산한다. 옛날 가야로 발전한 변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했겠죠. 자, 헷갈리지 말고 고조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또 말씀을 드려요. 고조선은 한나라하고 한반도 남부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가야는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게 둘이 좀 헷갈리거든요. 문제풀이를 하면은 이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대국가 철기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삼국시대로 드디어 넘어가는데 삼국시대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국가다운 국가가 되고 정치 체계도 나오고 군사 제도도 나오고 또 지방 제도도 나오고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만큼 자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올 문제들도 많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막 포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풀이 과정을 가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덜 재밌지만 문제풀이로 가면은 더 비교 분석이 많아지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역사왕 강건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됩니다. 화이팅!